슬기로운 한우 생활입니다. 축산이 어려운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중 하나가 축산 분뇨에 대한 악취로 인한 민원, 그리고 갈수록 까다로워지는 환경 규제들 때문입니다. 과거에는 축산 분뇨에 대한 걱정이 적었던 이유가 농업의 비중이 높아 축산 분뇨를 거름으로 쓰려는 수요가 충분했을 뿐만 아니라 식물을 기르는 비료에 대한 지식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그냥 분뇨와 같은 유기물을 밭에 뿌려주면 식물이 잘 자란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비료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면서 축산 분뇨를 그냥 뿌려주면 여러 환경 오염과 함께 식물의 성장에도 해로울 수 있다는 것이 밝혀지면서 여기에 대한 규제도 강화되었습니다. 그래서 축산 분뇨에 대한 일종의 시험 항목을 만들어서 이에 부합하는 것만을 비료의 원료로 쓰겠다는 것이 부숙도에 관한 규제의 취지입니다. 그런데 막상 여기에 대한 내용을 찾아보면 부숙도에 대한 검사 방법이나 규제에 대한 내용은 홍보 자료를 통해서 잘 나와 있지만 한우 농가 눈높이에 잘 와닿지 않고 직접 실천하기에는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한우 농가 입장에서는 왜 까다로운 규제를 만들어서 자꾸 축산을 힘들게만 하느냐는 불만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은 한우를 키우는 입장과 축산 비료를 통해서 작물을 기르는 입장 두 가지 모두를 살펴보고 현실적으로 한우 농장에서 어떤 방법을 통해서 축산이 환경 규제와 공존할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영상을 시작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머릿속에 생각해야 할 점은 한우가 먹는 사료의 발효와 섭취 후 반추위에서 있는 변화, 그리고 분뇨 상태에서 부숙이 되는 과정이 모두 1년에 연속된 과정이라는 점입니다. 하지만 지금까지는 대부분 한우의 사양 관리와 퇴비의 부숙을 따로 분리해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서는 여기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책이 나오기 어렵습니다. 훌륭한 요리사는 재료의 손질부터 요리를 하는 조리 과정, 그리고 나중에 설거지 등 주방을 청소하는 것까지 모두 깔끔합니다.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요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요리사의 머릿속에는 다음은 무엇을 할지, 시간은 얼마나 걸릴지, 제때 설거지나 주방 정리를 하지 않으면 다음 요리에 방해가 되는 것을 다 감안하기 때문입니다. 한우를 기르는 것과 분뇨 처리 모두 요리사의 계산처럼 완벽해야 한정된 공간에서 한우 농장의 운영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먼저 한우의 사양 관리와 분뇨 처리를 관통하는 하나의 키워드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미생물입니다. 보통 우리는 세균이나 곰팡이라는 이야기를 들으면 먼저 부정적인 이미지를 떠올립니다. 상한 음식이나 질병을 유발하는 유해균이 생각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유익한 균과 곰팡이가 있고 유해한 균과 곰팡이가 따로 있습니다. 이를 편하게 하기 위해서 영상에서 언급하는 세균과 곰팡이는 유익한 것, 그리고 유해한 것들은 그냥 통상 유해균으로 이야기하겠습니다. 우리가 먹는 음식도 유익균과 유해균의 활동에 따라 결과가 다릅니다. 김치, 요거트 등 유익균의 도움으로 만들어진 음식이 있고 이를 우리는 발효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유해균 때문에 상한 것을 우리는 부패라고 합니다. 간단히 이야기해서 한우 사료 중에 발효 사료는 유익균을 통한 것이고 이와 반대로 변질된 사료도 있습니다. 발효 사료는 영양분의 이용률을 높이고 유익균의 증식을 통해 섭취 이후에도 소화를 돕는 기능을 합니다. 앞에 요리의 비유를 들었는데 발효 사료는 일종의 재료 손질이 다 된 식재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요리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어 매우 효율적입니다. 하지만 미리 손질된 재료가 더 비싸듯이 이런 발효 사료는 자체 생산을 위한 시설과 노동력이 필요하므로 아무리 좋다고 해도 모든 한우 농가에서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선택하는 것이 한우에게 생균제를 먹여서 비슷한 효과를 내는 것입니다. 소가 사람과 다른 점이 바로 반추위라는 독특한 구조인데 이는 마치 커다란 탱크 속에 각종 미생물들이 사료를 분해하고 이용합니다. 그런데 자세히 생각해보면 이는 발효 사료를 만드는 과정과 유사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미생물의 힘을 통해서 사료를 분해하고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우 반추위에는 이미 미생물이 있는데 생균제라는 것이 과연 무엇이고 생균제라는 것이 과연 꼭 필요하냐는 것입니다. 여기서 생균제라는 것은 기존 반추위 내에 미생물을 도와
반취의 기능을 극대화하는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면 이미 반취라는 공장이 있고 여기에 일하는 미생물이라는 직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보다 작업 효율을 높이고 싶다면 여기에 대한 조치가 필요합니다. 직원들의 임금을 올려주든지 직원들을 더 채용하든지 아니면 공장의 작업 환경과 복지를 좋게 해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런 조치들이 생균제이며 간단히 이야기하자면 생균제의 종류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임금을 올려주듯이 기존 미생물들이 잘 활동하고 증식할 수 있도록 먹이를 주는 형태입니다. 이를 우리는 프리바이오틱이라고 부르고 이스트컬처가 대표적입니다. 두 번째는 직원의 수를 더 늘려주는 것으로 추가로 유익균을 주는 형태입니다. 이걸 우리는 프로바이오틱이라고 부릅니다. 복잡한 균의 이름이 붙은 것들이 다 여기에 해당합니다. 마지막으로 작업 환경을 개선하는 것으로 미생물이 잘 활동할 수 있는 최적의 환경을 제공해 주는 것이 있는데 대표적인 것이 바로 라이브 이스트입니다. 그럼 왜 자연스럽게 소가 소화시키면 되지 굳이 이런 생균제를 사용해서 효율을 높여야 하는 것일까요? 소가 사료를 많이 먹는 것보다 중요한 것이 사료의 효율입니다. 소가 일단 사료를 먹으면 반취를 통과해서 몸에 머무르는 시간은 정해져 있고 이 시간 동안 최대한 효율을 내기 위해서 생균제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발효사료나 생균제 등이 분뇨 처리 관점에서 유리한 이유가 사료 효율이 높아지면 그로 인해 남는 찌꺼기인 분변량이 줄어들면서 이를 분해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단축된다는 점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한우 농가에서도 쉽게 와닿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여기에 분뇨의 부숙이라는 개념을 붙여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료의 발효와 반취의 환경은 공기가 드나들지 못하는 혐기 상태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발효식품인 김치와 요거트도 이와 비슷합니다. 그래서 공기가 잘 통하지 않는 곳에 잘 보관을 해둡니다. 그런데 일단 소의 몸 밖으로 이것이 나오는 순간부터는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사료는 배설 직전까지 소에서는 영양 공급원이지만 배설 후에는 이 영양분이 더 이상 발효의 과정을 겪지 못하고 부패의 단계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부패의 단계에서는 발효사료나 반취처럼 혐기 상태가 아닌 공기가 많이 필요한 호기 상태로 되어야 빨리 분해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때도 미생물이 관여하여 분해를 하는데 그 과정에서 열과 발생하는 가스가 악취를 만들어냅니다. 앞서 말했듯이 분뇨의 빠른 분해를 위해서는 공기가 충분해야 하는데 이런 이유로 분뇨가 쌓인 퇴비장은 공기가 잘 통해야 하고 통기성을 높이기 위해서 높이 쌓아두기보다는 낮은 높이로 여러 군데 쌓아두면 더 잘 분해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가끔 포크레인이나 로더로 뒤집어주는 것도 바로 공기를 잘 통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바닥 관리를 위해 농가에서는 로터리를 쓰는데 그 쓰는 이유가 퇴비정으로 분뇨가 이동하기 전에 최대한 우사해서 부숙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오랜 기간 동안 바닥에 분뇨가 누적된 경우에는 로터리를 쳐도 윗부분만 교반되기 때문에 쟁기를 사용해서 깊숙한 곳까지 뒤집어 주어야 합니다. 톱밥을 섞는 이유도 분뇨 사이에 공간을 만들어서 쉽게 산소가 드나들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일반적으로 분뇨는 수분 함량이 높고 서로 압착되어 있어서 이 안으로 공기가 들어가기 어렵습니다. 수분을 제거하고 그 사이에 공간을 만들어서 공기가 통하도록 하는 것이 톱밥의 역할입니다. 물론 예외적으로 너무 자주 바닥이나 분뇨를 뒤집어 주는 것도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분뇨의 분해가 대부분 산소가 필요한 균에 의해서 진행되지만 일부는 공기가 없는 상태에서 활동하는 균에 의해서 일어나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한우 농가의 입장에서는 잘 말린 분뇨는 냄새도 안 나서 이걸 그냥 땅에 뿌려도 문제가 안 될 것 같은데 왜 까다로운 검사를 해서 평가하느냐 하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이걸 이제 설명드리겠습니다. 앞에서 이미 발효와 부패에 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분뇨가 마른 상태에서는 극도로 부패의 과정이 느려진 상태이지 완전히 끝난 상태가 아닙니다. 즉 아직 영양 성분은 그 안에 남아있지만 건조가 되면서 미생물의 유기물 분해가 빨라지지 않은 상태라는 것입니다. 빗물에 젖은 옷이나 양말은 냄새가 나는데 이를 빨지 않고 말리면 냄새가 잘 안 납니다. 하지만 이는 일시적으로 건조해서 일어나는 현상이지 본질적으로는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건조한 분뇨를 그냥 땅에 뿌리면
퇴비장에서 일어나야 할 과정이 땅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가장 먼저 영양분을 분해하기 위해서 세균 증식이 일어나는데 이로 인해서 세균의 숫자가 극도로 늘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병원성을 띠는 유해균의 증식이 토양에 발생하는 일이 생깁니다. 또 가끔 축산 분뇨로 만든 퇴비를 뿌리면 잡초가 너무 많이 자란다는 불만이 생기는데 이건 제대로 퇴비화가 되지 않았을 때 생기는 전형적인 현상입니다. 한때는 사람들이 풀을 먹고 자란 소의 분변이라서 풀이 잘 자란다는 그런 생각을 했지만 그 이유는 사실 다른 데 있습니다. 모든 식물은 거기에 맞는 퇴비가 필요한데 그 퇴비에도 미생물이 작용합니다. 보통 세균과 곰팡이의 체적 비율이 작물의 종류에 따라 다른데 식물의 덩치가 커질수록 일반적으로 세균보다 곰팡이의 비율이 높습니다. 곡물은 1대1의 비율이고 과일나무는 곰팡이의 비율이 높아야 하며 오래된 고목은 이보다 더 곰팡이의 비율이 높습니다. 반면 잡초는 세균이 곰팡이보다 높은 경우에 이를 활용해서 더 잘 자라는 경향이 있습니다. 즉 안정화되지 않는 분뇨를 땅에 넣으면 이를 분해하기 위해서 세균의 숫자가 늘어나고 이 때문에 잡초가 더 무성하게 자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산소의 문제입니다. 영양분의 분해를 위해서는 산소가 많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즉 이런 분뇨를 끊임없이 분해하기 위해서는 산소를 사용해야 하는데 만약 빗물이나 지하수, 하천으로 이것이 스며들면 이를 분해하는 데 산소가 필요하고 이는 물속에 산소를 이용해야 하는 동식물에게 큰 피해를 줍니다. 마지막으로 비료의 가치 때문입니다. 축산 분뇨에는 질소인 등 식물 성장에 필요한 성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를 그대로 사용하면 빗물에 씻겨나가기 쉽고 식물이 사용할 수 없는 상태로 존재하게 됩니다. 그런데 미생물을 통하면 이들을 식물이 사용할 수 있는 형태로 고정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분해가 덜 된 분뇨는 암모니아 가스 등이 발생하는데 비닐하우스와 같은 밀폐된 환경에서는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소금이나 미네랄 블록 등의 섭취로 높아진 분뇨의 염분도 퇴비화 과정에서 미생물이 잘 작동해야 이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즉 결론은 부숙을 다 마치지 않고 이를 내보내게 되면 부숙의 과정이 토양에서 일어나게 되고 이때 생기는 부작용이 크다는 점입니다. 우리 농장에서 분뇨의 부숙이 잘 되었는지 알아보는 방법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여러 지자체에서 무료 검사 서비스를 하고 있지만 매번 이를 의뢰하는 것은 번거로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실제 검사와 농장 내 자체 검사를 겸하는 것이 좋습니다. 실제 검사와 농장에서 하는 검사의 결과가 얼마나 유사한지 비교해 보는 것입니다. 이미 부숙도를 육안으로 어떻게 검사하는지에 관해서는 인터넷에 잘 나와 있습니다. 냄새, 색깔, 온도 등의 검사하는 방법들인데 특히 온도는 그림처럼 한참 온도가 오르는 시점에는 미생물의 분해가 활발하게 일어나는 것을 의미하므로 직접 손으로 만져보지 않아도 퇴비에 꽂아서 사용하는 온도계만 있어도 어느 정도 상태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왜 실제 검사와 농장 내 검사를 겸해야 할까요? 이걸 몇 번 반복해보면 부숙의 기준이 무엇이고 현재 잘 관리가 되는지 감을 잡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내용을 다 듣고도 당장 답답한 생각이 드는 것은 과연 대부분 한우 농가가 얼마나 이런 기준에 맞출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당장 발효사료를 만드는 시설이나 이를 운영할 만한 인력도 없습니다. 생균제라는 것은 분명 효과가 있지만 부숙의 완성이라는 관점에서는 부족합니다. 자주 로타리를 치는 것도 어렵지만 분변이 얼어붙는 겨울이나 우사의 천정이 낮은 곳은 트랙터의 진입이 어려워서 이것도 쉽지 않습니다. 분뇨에 뿌려주는 부숙제라는 것도 따로 관리를 해줘야 하며 또한 살아있는 소에게 돈을 쓰지 왠지 분뇨 처리에 돈을 써야 한다고 생각하니 기분이 썩 유쾌하진 않습니다. 그나마 퇴비장이 충분한 농가에서는 그래도 할만한데 그렇지 않은 농가에서는 항상 퇴비장이 가득 차기 시작하면 조마조마해집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생균제와 부숙제의 기능을 같이 함께하는 제품들이 출시되고 있습니다. 보통 가축 퇴비화를 위해서는 세균, 곰팡이, 방성균 등이 필요한데 이를 미리 배양해서 만든 제품을 소에게 먹이고
먹고 소화하는 과정에서 생균제의 기능을, 그리고 분뇨로 배출되면 부숙제의 기능을 하는 것입니다. 먹이는 것으로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반추인은 끊임없이 움직이는 마치 레미콘과 같은 운동을 하는데 섭취하는 사료가 이와 골고루 섞이면서 균이 퍼지게 됩니다. 이것은 뿌리는 부숙제를 기존 분변에 직접 섞어주는 것보다는 더 효과적입니다. 실제 사용하는 농가들은 분변의 양이 줄고 부숙이 소화의 과정에서 진행되다 보니 기존보다 부숙에 걸리는 시간이 단축되고 분뇨 냄새를 줄이는 효과도 볼 수 있습니다. 축사안의 냄새는 아모니아 가스 발생 때문인데 이것의 발생이 줄어들면 소에게 주는 스트레스도 줄여주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일반적으로 퇴비의 부숙 과정은 초반에는 약간의 악취를 동반하고 영양분이 많은 분뇨에서는 파리가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미 충분한 퇴비장 시설을 갖추었음에도 불구하고 축사 인근의 인구 밀집 지역이라서 민원에 자주 시달리시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에도 이를 적용하시면 민원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최근 이런 제품들에 대한 수요가 느는 이유는 단순히 퇴비 부숙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었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초반에는 부숙을 위해서 사용을 시작했다가 용량과 육질의 개선이라는 부가적인 효과로 이어졌기 때문입니다. 근본적으로 이런 것이 가능한 이유는 용량과 육질의 관건이 반짝 무엇인가 소에게 해주는 것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소를 꾸준히 안정적인 상태로 유지시키는 것에서 나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더 많은 분들이 보실 수 있도록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영상에 관련해서 궁금하신 것이나 강의 그리고 컨설팅에 대한 요청은 고정 댓글에 남겨진 연락처로 연락을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슬기로운 한우생활이었습니다.